의문의 전화 한 통 8회입니다. 참,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봤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메릴 스트립이 주연했던 영화 당연히 봤지요. 이 남자는 어쩌자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다 봤을까? 거기다 주연한 배우 이름까지 척척 알고 있어서 얘기가 흥미진진했다. 그 영화는 주인공으로 나온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이기도 했다. 그의 얼굴이 스크린에 꽉 차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여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가. 그러니까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몇 마디 말만 해도 그에게 흡입되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한마디로 매력이라고 한다. 그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적인 표정과 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지적인 서사가 그 영화와 딱 맞아 떨어졌었다. 대도시가 배경이 아닌 조용한 시골 마을인 메디슨 카운티에 사는 여자로서 메릴 스트립은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었죠.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으면서 시나리오에 가장 공감 갈 만한 여배우를 찾았을 테고 감독과 주인공과 배경이 딱 맞아떨어지는 영화였죠. 그래서 영화가 나오자마자 대박을 쳤겠죠. 맞아요. 난 여자만 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외인데요. 이 영화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잔잔하면서도 어쩌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재로 접근, 불륜이라는 이유로 한편 외면받기도 했으나 이 영화는 작품상까지 받았다.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중년의 여자 프란체스카 앞에 우연히 나타난 사진작가. 잡지 표지에 실을 다리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작가 로버트가 메디슨 카운티에 도착한다. 로버트는 다리를 찾기 위해 마을의 여자에게 다리의 위치를 묻게 된다. 그렇게 예상치도 못한 프란체스카 앞에 등장한 로버트. 그러나 그들에겐 이 우연한 만남에서 무거운 감정을 느낀다. 길을 묻고 그냥 지나가는 스치는 사람들로 살 수 없는 운명이 그들에게 지워진 것이다. 첫눈에 똑같이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 3일의 짧은 만남으로 둘은 평생을 잊지 못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게 된다. 메릴 스트립은 사실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메릴 스트립 이상의 여주인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그 영화의 주 고객은 40대 이상의 가정주부들이었다. 결혼한 지 20년쯤 되어가는 삶이 무료한 여성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도 남았다. 민주도 이 영화를 3번은 봤다. 이 영화를 보기 전 이미 책으로도 읽었었다. 책을 읽으며 느꼈던 그 미묘한 감정을 이 둘은 대체적으로 잘 표현했다. 책으로 먼저 읽고 영화를 봤을 때 책만 못하다는 평이 대부분이지만 이 영화는 책만큼은 아니라도 얼추 연기자의 표현이 작가의 의도에 어느 정도 다가갔다. 그래서 3번을 보게 된 것이다. 둘은 이야기하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1시간쯤 잤을까?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씻고 나와 바닷가를 거닐었다. 하얀 파도가 넘실대는 경포대는 학창시절에 볼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둘은 영화에서 나오는 연인처럼 나 잡아봐라는 아니었지만 파도가 하얗게 거품을 쏟아내는 끝에서 발끝을 바쁘게 모래사장 쪽으로 이동시켰다. 이상했다. 같은 일을 무한 반복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았다. 둘은 손을 꼭 잡고 파도와 발장난을 한 지 2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신혼부부이거나 이제 막 연애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고도 남을 터였다.
한참을 무념무상으로 영원히 걸었다.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창피했다. 가까운 횟집으로 갔다. 수조 안에서 놀던 살아있던 물고기가 채에 건져졌다. 물속에서는 비교적 유연하게 움직이던 물고기가 저 죽는 날인 걸 아는지 채 안에서 죽기 살기로 발버둥 쳤다. 테이블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발버둥 치던 그 물고기가 속살이 해체된 채 테이블 위에 놓였다. 깔끔한 속살을 보자 발버둥 치던 영상은 사라지고 혀 밑에서 신침이 돌았다. 어제 저녁도 휴게실에서 간단히 먹은 데다 잠을 한숨도 못 자고 하얗게 밤을 새웠으니 배가 등에 가서 붙을 지경이었다. 물고기에게는 미안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깻잎 한 장을 손 위에 올리고 회 한 점과 마늘 한 점을 올려 쌈장을 찍어 정신없이 먹었다. 민주는 평소 회나 고기를 쌈을 싸서 먹을 때 생마늘을 즐겨 먹는 습관이 있었다. 마늘을 좋아하나 봐요? 그가 물었다. 그러고 보니 마늘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민주가 되물었다. 아니요,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참고 있는 거죠. 그의 말을 풀어 쓰자면 좁은 차 안에서 오랜 시간 말하며 가자니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날까 봐서요 라는 말이 숨어 있었다. 그는 그렇게 말해놓고 마늘을 먹는 민주가 민망할까 싶은지 찡긋 웃었다. 밤을 새운 우리는 매운탕에 밥까지 배불리 먹었다. 우리는 음식점을 나와 커피 한 잔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로 갔다. 운전대를 잡으며 민주가 말했다. 서울에서 내려드릴게요. 아닙니다. 그냥 대구까지 같이 가요. 대구까지요? 내려가다 서울에서 내려드릴게요. 난 혼자 내려가면 돼요. 아니요. 같이 대구로 가서 전 다시 기차 타고 올라올게요. 피곤한 상태로 혼자 어떻게 그 먼 길을 내려가요. 그러다 사고 나요. 위험해서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가도 대구까지 내려가는 것만도 7시간은 넘게 걸릴 텐데 언제 대구 갔다 다시 서울로 가요. 세주씨 피곤하게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아닙니다. 같이 왔으니 같이 내려가요. 그래 준다면야 고마운 일이었다. 혼자 그 먼 길을 운전하다가 졸면 어쩌나 살짝 불안하긴 했었다. 그러나 그도 아무리 총각이라지만 밤을 새웠지 않은가. 민주가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자 그가 다시 말했다. 운전을 민주 씨가 하는데 제가 뭐가 피곤해요.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요. 그게 저도 마음이 편해요. 좀 그렇다면 민주는 말끝을 흐리며 생각했다. 오호, 이 녀석 볼수록 괜찮은데. 그가 같이 내려가 준다니 못 이기는 척 거절하지 않았다. 나이든 여자는 배려받기보다 배려해야 할 것 같은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세주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친절했다. 그와 다시 긴 시간 동안 차 안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피로가 저만치 물러갔다. 아까 먹은 마늘 냄새가 그에게 전해질까 봐 신경이 쓰였다. 어제 경포대로 올라오면서 평생 이런 호흡으로 대화를 길게 할 기회는 다시 없을 거라 생각했었다. 지구상에 사람은 많지만 같은 나라의 언어로 깊은 소통을 할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에 사람은 모두 그 얼마나 외로운가. 오늘 또다시 긴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민주를 행복하게 했다. 경포대의 철석이는 파도 소리를 뒤로하고 대구로 향했다.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해 함께 간다는 게 좋았다. 우리 호칭을 좀 정리하죠. 그가 말했다. 왜 우리가 다시 만나게요? 아니, 그럼 우리 이렇게 하고 그냥 헤어져요?
민주가 놀라는 눈으로 다시 만날 거냐는 질문에 세주는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놀라는 표정을 보자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하룻밤의 정이지만 우린 이미 만리장성을 쌓은 게 아니냐.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헤어진다는 게 그거야말로 말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다시 만나기엔 거리도 그렇고 나이 차이도 그렇고 또 난 유부녀고 그래서요. 아니 민주 씨 의견이 중요하지. 만나고자 마음만 먹으면 그깟 나이나 거리는 핑계일 뿐이지요. 나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요. 우리 확실히 하고 넘어가죠. 나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주는 그녀가 똑부러지게 만나지 말자고 말하지 않음을 우리가 만난다는 긍정으로 해석하는 것 같았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하긴 때론 침묵은 긍정보다 더 긍정일 때가 많으니까. 특히나 여자의 침묵은. 세주는 기분 좋은 얼굴로 말했다. 그럼 됐어요. 어차피 민주 씨는 서울로 오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할 테니 언제든 내가 내려가는 걸로 하지요. 우리 1년에 2번 정도만 만나요. 아니다. 계절별로 1년에 4번? 민주는 자주 만나고 싶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가 싶어 오히려 당당한 목소리로 1년에 4번 정도 어떠냐고 못을 박았다. 그건 상황을 봐서 다시 말해요. 그리고 내가 좀 전에 말했던 호칭이나 정리하죠. 우리 사이에 누나 그것도 좀 그렇죠? 민주는 누나라는 호칭은 싫었다. 자고 난 사이가 아니라면 몰라도 자고 난 사이에 누나란 얼마나 이상한가. 아무래도 누나한테 누나라고 부르는 건 가족 같은 느낌이어서 싫었다. 우리는 하던 대로 이름을 부르기로 했다. 참 나한테 그냥 편하게 반말해요. 꼬박꼬박 존대하는 게 좀 어색해요. 그가 그렇게 말해주자 잠시 머뭇대던 민주가 어색한 목소리로 말을 내렸다. 그럴까? 알았어. 그럼 우리 서로 같이 반말하자. 그럼 나 바로 말 내려놓아야지. 세주는 말해놓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굳이 호칭 없이도 얼마든지 대화는 되는 거니까. 누나라는 호칭으로 불릴까 고민하던 민주는 둘 사이에 누나라는 호칭이 삭제되자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어제까지 민주와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하룻밤 만에 세상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남녀란 참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았다. 하루 자고 나서 바로 연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동안 나이 차이, 거리 차이로 고민했던 일들까지도 한 방에 해결이 되었다. 드디어 긴 시간의 운전을 무사히 마치고 대구에 도착했다. 이제 기차역으로 데려다 주면 되지? 민주가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며 물었다.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나보고 바로 가라고? 그럼 벌써 저녁인데 나도 집에 들어가야 하고 세주도 집에 가야지. 그는 서운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후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렸다. 나 하루만 더 자고 가면 안 될까? 민주는 그의 어리광이 밉지 않았다. 그녀 역시도 오늘 헤어지면 언제 보나 막연했는데 하루 더 자고 간다니 속으론 반가웠다. 그럼 어떻게 하지? 난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숙소 정하고 있을 테니 아이들 밥 챙겨주고 밤에 잠깐 나오든지. 정 안 되면 내일 시간 될 때 잠깐 만나도 돼. 내일은 진짜 올라갈게. 숙소를 정하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차를 돌려 나오는데 그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왜? 집에 가기 전에 여기 올라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 안 돼?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 허전해. 커피는 휴게소에서 실컷 마셨잖아. 나 안 돼. 얼른 집에 가봐야 해.
알았어. 그럼 밤에라도 잠깐 와. 기다릴게. 그녀의 빠른 대답이 쌀쌀맞게 느껴졌는지 그의 목소리는 서운한 기색이 확연했다. 밤에? 아니야, 나 약속 못해. 민주는 쌀쌀맞게 전화를 끊고는 집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생각하자 세주와 지낸 시간이 왈칵 부끄러움으로 느껴졌다. 하루를 비운 집이 엉망이려니 생각하고 급하게 뛰어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집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 친구를 만나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온다는 연락이 왔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아니다. 미안하긴. 네가 운전하고 다녀오느라 고생했다. 피곤할 텐데 일찍부터 푹 자라. 엄만 이제 집으로 가마. 응, 엄마. 미안해. 민주는 자꾸 엄마를 보고 미안하단 말이 나왔다. 눈시울도 붉어졌다. 손주 둘을 챙기고 거기다 구석구석 청소하고 밑반찬까지 살뜰히 만들어 놓으셨다. 언제나 딸에게 희생만 하는 엄마를 마주하자니 지난밤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일단 옷을 벗고 샤워실로 들어갔다. 속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돌아다녀서 찝찝했다. 거기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하얗게 지새운 데다 종일 운전해서 그런지 집에 오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몹시 피곤했다. 빨리 씻고 침대에 눕고 싶었다. 샤워를 마친 후 잠을 청하려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다. 그가 아무 연고도 없는 대구에서 혼자 있다는 게 자꾸 신경이 쓰여 전화를 걸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는지 벨이 울리기가 무섭게 받았다. 빨리 와. 나 못 가. 아이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 아이들 들어오고 아이들 잠들면 여기로 와서 같이 자면 안 될까? 너무 보고 싶어. 안 돼. 민주는 단말마의 소리로 크고 짧게 단호히 말하고 나니 미안했다. 그래서 다독이는 말투가 나갔다. 아이들이 밤에 엄마가 없는 걸 알면 어떡해. 내일 일찍 갈게. 피곤할 텐데 어여고 자. 민주를 보기 전엔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둘은 애들처럼 킥킥거렸다. 어차피 잠도 오지 않는데 통화나 하자. 아이들 들어올 때까지. 알았어. 피곤할 테니 서로 편하게 누워서 통화하자. 포근한 침대에 누워 한참을 통화하는 중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애들 들어왔어. 잘 자? 빠르고 조용히 말하고 상대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끊었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고 오롯이 아이들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아이들 간식 좀 챙겨주고 씻고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민주는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 들어보니 아직 안 잤네? 민주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온다니까. 기다리고 있었어. 휴, 이제 아이들 잠들었긴 했는데 난 못 가. 우리 통화하다 졸리면 자자. 아이들이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민주는 아이들이 신경 쓰여 방문을 닫고도 또 이불을 얼굴 위로 올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애들 이제 잠들었으면 금방은 안 깨겠네. 잠깐만 왔다가 집에서 여기까지 10분이면 오잖아. 그가 아이처럼 조르자 민주 역시 다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다. 하지만 밤에 나가자니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그렇다고 그냥 자자니 잠도 오지 않았다. 지금 둘이 통화로만 몇 시간째였다. 둘은 같이 있는 이틀 동안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몇 시간째 잠도 안 자고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핸드폰이 뜨끈뜨끈했다.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라 선이 짧아 누워있기도 불편한 자세였지만 머리를 침대 끝에 내밀면서도 끊고 싶지 않았다. 처음 만난 사이에도 이렇게 오랜 친구처럼 쉬지 않고 떠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아이들 안 깨고 잘 자는구먼. 왔다 갔어도 벌써 왔다 갈 수 있는 시간이었네.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세주는 민주를 오라고 아이처럼 계속 보챘다. 민주도 마음은 벌써 그의 품으로 가 있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그가 더 좋아졌다. 섹스 하나 맞기도 기적인데 소통까지 잘 되니 잠자는 시간이 아깝긴 했다. 우리 어제도 한숨 못 잤는데 오늘도 이렇게 전화하다 잠 못 자면 피곤해서 어떡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동네에 있는데 어떻게 잠이 와. 어서 빨리 만나고 싶은 생각뿐이야. 다시 얼굴 볼 때까지 안 잘 거야, 난. 지금 세 번째 같은 투정을 부리는 세주였지만 그의 투정이 밉지 않았다. 오히려 귀여웠다. 민주는 아무래도 한번 만나고 와야겠다는 쪽으로 아까부터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잘 자는지 중간에 깨지 않을지 다시 한번 잠의 깊이를 확인했다. 알았어. 그럼 잠깐 얼굴만 보고 올게. 민주는 편한 차림으로 화장기 없이 지체하지 않고 달렸다. 이미 첫날부터 예정이 없던 경포대 사건으로 민낯을 실컷 보여줬으니 뭐 새삼스럽지도 않았다. 이번에 헤어지면 한참을 못 만난다는 생각 때문인지 애처롭도록 미친 듯이 서로를 탐했다. 부부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몸과 마음을 열어 열정적으로 섹스했다. 오직 섹스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아니 마치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다. 어느덧 창문 너머로 휘뿌옇게 새벽이 열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민주는 마음이 급해졌다. 그가 앞으로 자주 내려온다고는 했지만 사실 대구 서울이 어디 애 이름인가? 둘은 이제 뜨겁던 하나에서 둘로 나뉘며 숨가쁜 소리로 말했다. 이제 집에 가야 해. 아이들 아침밥 차려주고 또 와? 그의 음성도 뜨거웠다. 알았어. 그런데 일요일이라 아이들 늦게까지 잘 거야.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아침 차려주고 적당한 시간에 다시 올게. 아마 점심쯤이나 되어야 올 것 같아. 우리 그때 어디 가서 맛있는 밥이나 먹자. 우리 이틀이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섹스만 했잖아. 맛있는 밥 먹고 원기 보충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서울 올라가? 알았어. 기다릴게. 민주는 정신없이 다시 집으로 달렸다. 다행히 아이들이 깨지 않고 자고 있었다. 민주도 침대로 가서 죽은 듯이 누웠다. 아이들처럼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엄마, 배고파. 아이들이 배고프다 소리에 민주는 인형처럼 벌떡 몸을 세웠다. 그래, 알았어. 엄마 금방 일어날게. 아침 겸 점심을 먹은 아이들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모두 나갔다. 민주는 부랴부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어났어? 응, 좀 전에 일어났어. 푹 자지 않고. 몰라, 이상하게 잠이 안 오네. 나도 어떻게 된 게 피곤한지를 모르겠어. 지금 내 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둘은 또 동시에 웃었다. 나도 그래. 빨리 와. 다시 한번 안고 싶어. 안 돼. 내가 갈 테니 나갈 준비하고 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얼른 서울 올라가야지. 아니야. 난 이대로는 안 갈래. 한 번 더 안고 갈 거야. 내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잖아. 민주 역시 그의 말이 아니라도 정말로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어느새 몸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민주는 이틀 동안 체력 소모를 너무 많이 한 탓인지 허리가 쏙 들어가 있었고 바지가 헐렁했다. 기분 좋은 헐렁함이었다. 허리의 라인이 호리병처럼 처녀적으로 돌아가 있었다. 둘은 또 만나자마자 하나가 되었다. 한참을 정신을 잃은 채 무아지경으로 몰입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방을 비워달라는 프런트의 전화였다. 둘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대구역으로 향했다. 잘 가. 민주는 아쉬운 마음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도 떠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며 발걸음을 주저주저했다. 전화할게. 그렇게 기차는 떠나고 민주는 부랴부랴 집으로 달렸다.
집으로 오는 내내 그와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러나 민주는 아이 엄마였다. 다시 강해져야 했다. 이제 2박 3일의 비밀스런 추억은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다시 아이들 엄마로 돌아와야만 했다. 일상으로 돌아온 민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씩씩하게 주말이면 하던 대청소를 시작했다. 청소를 마치고 느긋하게 소파에 기대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앉아있자니 또다시 꿈만 같은 2박 3일이 고스란히 떠올랐다. 머릿속에서 아름다운 영화를 봤던 장면처럼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다. 다시 오지 않을 꿈 같은 추억이 되어버린 3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영원한 비밀의 3일이었다.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볼 때 아름다운 장면을 다시 보기 하듯 그렇게 또다시 돌리고 또다시 돌리며 혼자 그리워하는데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